생각하고 앉아있네. 네, 별에는 사람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썰렁한 분위기와 함께. 네, 전명환 교수님 뭐 언제나 같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엠 박사님은 가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예. 네, 사라지셨고 여기는 그래서 대신 땜빵으로 땜빵 전문이죠. 네, 땜빵 전문으로 지난 10여 년간 활동해 오신 겨우 벗어났나 했더니 얼마 가지 못하고 뭐 지난 10여 년간 땜빵 전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한 얘기고 사실은 뭐 레귤러 시다가 이래저래 땜빵도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고 제가 계시죠. 사실 그 거천 과학관 있을 때에도 행사 펑크나면 항상 땜빵으로 그것도 땜빵도 재주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K 박사님 나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천문학 얘기를 또 이어가 보고 다음 달에는 또 새 얼굴과 함께 한번 네네. 예, 뭐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K 박사님과 함께 또 새 얼굴도 함께 등장을 하시고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분이라서 네, 그러게요. 이거 그분 혼자 오셔서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기? 뭐 그걸 극복해야지. 맞습니다. 네, 하겠죠. 네, 오시고 잘하시면 이제 K 박사님은 그만두시고 또 뭐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별 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빅뱅 시리즈로 빅뱅 네네, 맞아요. 예, 네네. 빅뱅 시리즈 나오면서 우리가 또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었고 네. 뭐 네. 빅뱅 여러 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저희 그 페이스북 게시판에 네. 그 질문도 올라왔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빅뱅 전에 있었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타이밍 문제, 네, 네. 그 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얘기도 올라와서 근데 제가 그걸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헷갈렸지만 저는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잘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이거 보세요 하고 붙여드렸어요. 네,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접해봤고 깊이 있게 접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주제는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오프닝은 그 우리 엔켈라두스 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엔켈라두스는 아마도 그 얼음 밑에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번 등장했죠, 우리. 예, 그리고 제 최애 천체 중에 하나고 그러세요? 순전히 생명체가 있을 것 같은 네. 그 가능성 때문에 저는 이제 얼음 밑에 그 새우들이 있을 거란 주장을 하고 있죠. 새우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나마 새우 다리가 많고 그 껍질이 딱딱해 보이면 삼엽충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새우 비슷하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새우가 제일 이상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괴상하게 생겼고 네. 저런 경우에는 이제 상상을 하거나 예측을 할 때 예. 문어류를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새우류를 얘기를 하면 나중에 뭐가 나와도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생각해보면 새우만큼 이상하게 생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새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마 저기 진짜 새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네.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거를 좀 확인해 보자 이제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관측사상 가장 거대한 물기둥이 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이제 엔켈라두스 남극 표면에 물기둥이 뿜어져 나왔는데 길이가 1만 킬로미터래요. 네. 이게 엔켈라두스가 지름이 500킬로미터거든요. 네. 20배가 넘는 물기둥이. 1만 킬로면은 지구 지름이 12,000킬로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은 뭐 한국에서 미국 가는 그런 거리인데 이 작은 위성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물기둥이 분출됐는데 이걸 또 본 게 무엇이냐? 제임스 웹 망원경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엠 박사님이 좀 제임스 웹 전문 같이 하고 계셨는데 네. 오늘 나중에 또 제임스 웹 얘기해 주실 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저도 할 거예요. 다 제임스 웹이니까 지금. 제임스 웹. 그거 말고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누리호도 이미 올라갔고 스타쉽은 아직 못 올라가고 있고. 누리호 얘기는 제가 그 다른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할까 하다가 예. 저희 다른 채널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같은 채널에서 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네이처 애스트로노미에 소개가 됐고요. 이 물기둥은 원래 카시니가 네, 2005년에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상당히 놀라웠죠. 이게 뭐 그렇죠. 네, 위성에서 이렇게 네. 갈라진 틈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네. 수증기랑 뭐 이런 게 사진이 진짜 찍혔으니까. 네. 그땐 지나가면서. 그리고 네, 액체 지나가면서. 상태의 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확실히 밑에 네. 뭐 있다라는 거를 또 좀 증명해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얼음 밑에 액체 상태의 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외계 생명 얘기할 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은 사실 우주의 천지고 네. 얼음 상태의 물은 네. 네. 너무나 많고 네.
근데 액체 상태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조건이 맞아야 액체 상태로 있을 수가 네. 있으니까 일단 뭐 영하 100도 이렇게 되면 무조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압력도 있어야 되고 또 증발하지 않을 수 네.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물이 아니더라도 액체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네. 타이탄의 그 메탄 호수 네. 뭐 이런 것도 액체 메탄인 주제에 그나마 액체가 표면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엔켈라두스 밑에는 확실히 네. 물이 있다. 액체상의 네, 물이 있다. 확실히 있다. 네, 이거는 거의 검증이 된 것 같고 네. 또 유로파에도 그럴 것이다. 네. 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근데 이 엄청난 1만 킬로미터짜리 물줄기를 잡아낸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인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참 먼데 가까운데 열심히 봅니다. 그죠? 네. 우주 끝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가깝기 그지없는 또 이 엔켈라두스도 들여다보고 있고 이건 당연히 뭐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팀들이 네. 서로 이제 그 연구 팀들이 서로 이 제임스 웹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제임스 웹 헤드쿼터스가 이걸 다 관할하는 게 아니고 연구팀이 이제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관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주 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엔켈라두스를 보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논문을 발표하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임스의 임무 중에 하나가 태양계 기원 연구였어요. 네네. 생명 기원 연구.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이미지는 뭐냐면 제임스 웹 헤드쿼터스라는 거대한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제임스 웹에 대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기업 같은 느낌 같은 그런 광자력 연구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각자 이제 연구팀 전 세계 연구팀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안을 해서 그렇죠. 연구를 이제 할 만한 연구면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요거를 한 거죠. 근적외선 분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근적외선 분광기는 근적외선을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근적외선에 이제 분광을 한다는 분광을,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분광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러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거기서도 물 외에도 어떠한 그런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고 네. 싶기 때문에 그 분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근적외선으로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임스 웹은 모두 다 적외선 영역, 근적외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파장이 긴 적외선, 모두 다 적외선만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가시광선 네. 이런 거는 못 보는 못 거고 보죠. 네. 당연히 근적외선이든 뭐든 적외선으로 봐야 되고 근적외선은 가시광선에 가까운 적외선이라는 네, 뜻입니다. 그렇죠. 네. 원적외선은 좀 멀리 있고 네. 네. 우리가 저 만병을 통치해 준다는 그 원적외선 실제로는 몸에 침투도 되지 않는 네. 그런 매우 약한 따뜻한 그렇죠. 온기를 통해서 네. 뭐 몸을 좀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몸 안에 들어와서 무슨 세포를 흔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적외선이요. 원적외선이요.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요.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엔켈라두스의 그 분출된 뭐 얼음, 알갱이, 수증기 이런 것까지 지금 제가 영상을 띄워놨는데 저게 이제 엔켈라두스 저거는 이제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번에 찍은 건 아니고 이번에 찍은 거는 이제 다음 영상인데요. 다음 사진인데 요게 이제 가운데 저기 이쁘게 찍힌 거는 카시니가 옆에서 찍은 거고요. 큰 거는 저기 저 줄이 쫙 나와 있어서 하얀 그 도트 같이 있는 저 부분이 엔켈라두스고 그 다음에 밑에 막 뿜어져 나오는 저게 것처럼 수증기네. 저게 수증기 물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양을 뿜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됐는데 1만 킬로까지 뻗어거리면 아무리 수증기라도 양이 엄청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나오면 조만간에 밖에 엄청 추우니까 금방 얼어붙고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1만 킬로미터나 뿜어져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증발하고 뭐 없어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정도 힘으로 엄청난 양이 뿜어져 나왔으면 새우도 딸려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럴 때 이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조기를. 저기 옆에 버티고 뭐 위성 같은 거 하나, 인공위성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있다가 저럴 때 지나가면은 뭐 새우가 됐든 박테리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뭐 구출이라는 거 완전 그런데. 뭐 하나라도 검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대는 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인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켈라두스는 지금 점점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 북돋아주는 그런 천체다. 그리고 이제 나사하고 ESA하고 CSA 이거는 캐나다죠. CSA는 이제 엔켈라두스의 추가 관측을 또 2024년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생명체 흔적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 보고 있지만 가보면 되는데. 가보면 되는데 그것도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2030년대쯤 출발시켜가지고 그것도 머스크가 보내야 되나? 머스크가 지금 보면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네. 황당한 그 의지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외계 생명을 처음 찾는 영광을 충분히 차지하고 싶지 않을까, 머스크라면. 화성에 사람 보내고 나서 하려나?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저기 착륙을 해가지고 저 얼음 틈 사이로 그 잠수정을 내려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사실은 뭐 일단 저기 출발해서 저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꽤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유로파는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로파, 유로파 쪽에. 얼마 전에 주스라는 그렇죠, 예, 맞아요. 탐사선이 갔었어요. 음. 걔는 이제 뭐 잠수정을 내려보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 네, 주스 출발해가지고 사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추가 관측을 한다라는 것은 2024년에 한다는 것은 뭐 새우를 찾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임스 웹이 좋아도 저 얼음 밑에 있는 새우가 보이질 않을 것이고 유기물하고 네. 그다음 과산화 수소 뭐 이런 소위 이제 바이오 마커라고 하는 생물학적 지표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관측에서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그 적외선 파장을 10배를 세분화를 한답니다. 더 세분화를 해서 훨씬 자세하게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엇에 바탕이 되느냐, 방금 얘기 드렸던 바다 내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명체를 이제 로봇으로 관찰하는 그 미래의 프로젝트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가서 내려가 보자. 네. 이게 얼마나 진짜로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지만 그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카메라 딱 켰는데 앞에 새우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그 진짜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K 박사님은 이렇게 뭐 그런 기대까지는 안 하시나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뭔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새우나 이런 것처럼 막 크고 열심히 움직여 다니는 동물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근데 요즘 이제 또 사람들이 그 충격에 무감각해져가지고 맞아요. 네, 나와도 반응이 있을까? 이미 그럴까요? 나왔던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온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사실은 언론이랑 과학자들이 되게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핵심을 짚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쵸. 이게 완전히 없었던 일이다 이거는. 네. 늘 SF 영화에서 보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핵심을 좀 많이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은 일단 이런 그 개가를 올린 이후에 생각할 문제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제 다른 데 대한 관심이 내부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조용한 세상이 되면은 그런 데 관심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신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뭐 저런 우주 뉴스에 관심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외국에는 뭐 주요 일간지들이 이런 과학적 발견이 있으면 막 일면에 막 올리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뭐 해외 일면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주변에서 벌어지는 하루에 2-3개씩 일면짜리가 터지니까. 과학이 좀 흥미로운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쩌면 우리가 적어도 뭐 지금 세대가 아무리 늦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네. 가서 적어도 보진 않을까. 뭐 뭘 발견하고 어쩌고 둘째 문제지만 가서 이 틈새에 들어가서 뭔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 안에 생태계가 펼쳐져 있고 막 그러면 진짜 정말 너무 멋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걸 발견하면 처음엔 이제 과학적인 충격이고 네. 사람들이 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외계 생명을 찾았다 이러겠지만 그런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할 거냐에 또 정치적인 문제들 뭐 이런 심지어 경제적인 그렇죠. 목적 이런 네. 것들로 갈등이 또 생기지 않을까. 네네.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가서 개발해야 된다든가 뭐 심지어는 뭐 잡아온다든가 별의별 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사실 예전처럼 정부에서 이런 모든 걸 관할하던 시대에는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그만인데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 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뭐 너희들은 그냥 가지 마라. 우리는 가서 이거 저거 가지고 와볼게. 이러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원래 거죠. 선교사가 먼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 이 엔켈라드스나 유로파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제 오프닝 여기까지 했고 네. K 박사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뉴스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왜요? 네? 이제 간헐적 천문학자 하다가 간헐적을 떼는 게 아니고 네. 천문학자를 떼려고
네. 요즘 우주과학적으로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삼태성즈를 보시면 이제 네. 이런 부분 얘기하신 거를 들으실 네. 수 있습니다. 그 천문학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가 아, 갑자기 하게 되다 보니까 마인드까지 바뀌었어요. 어. 마인드까지 이제 간헐적 천문학자에서 그냥 간헐적만 남기고 천문학자가 사라지고 간헐적만 천문학자가 남았군요. 삼기고 천문학자가 사라지고 간헐적만 남게 됐는데 그래서 급하게 찾았죠. 네. 찾아보니까 역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최근에 나온 네. 그 사진을 좀 멋있는 사진들을 가끔씩 내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한두 개씩. 네. 그 중에 제일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와. 멋있잖아요. 네, 이건 멋있어요. 뭡니까 도대체? 멋있는 거라서 갖고 왔어요. 저도 이제 야. 이게 마인드가 바뀌니까 전문학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멋있는 걸 골라온 거죠. 저게 그 카시오페이아 A라는 네. 성운인데 아, 초신성 잔해입니다. 네. 초신성이 폭발한 거거든요. 모탈 컴뱃 뭐 이런 마크 같은데 그거 아시는 분들 뭐, 아실 텐데. 예, 알 것 같네요. 네, 왠지. 그런 느낌이죠. 초신성 자네다. 네, 초신성이 폭발을 한 겁니다. 네. 대략 340년 전에 폭발한 걸로 일단 뭐 지구상에서 그때 관측이 됐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초신성 잔해는 폭발해서 퍼져나가잖아요. 네네. 퍼져나가니까 아, 움직여요. 지금도 움직이는 게 관측이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더 진짜로 불리하더라고요. 340년 전에 340년 전에 네. 폭발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된다. 예. 그리고 거리가 이제 11,000광년 전이니까 정확하게는 쟤는 11,340년 전에 아, 그렇네요. 폭발을 한 건데 그거 우리한테 보인 게 340년 전에 그 보인 거리 거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와. 중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적외선 모양이고요. 물론 이제 그다음에 칼라는 입혔겠죠. 적외선 파장대에 따라서 가시광선으로 시프트 시켜서 시프트 시켜서 그 색깔을 입힌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실제 사진, 실제 색깔하고 아주 유사하겠군요. 사람이 보는 색깔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냥 붉은색은 파장이 긴 거고 네. 다른 그런 초록색으로는 관점에서? 파장이 짧은 거고 그런 네네. 식으로 옮긴 거죠. 저기 그래서 저 위쪽으로 보면 오렌지색 같은 거 좀 네, 보이고 그렇죠. 거기는 그 퍼져나가는 초신성 잔해가 주변의 먼지하고 충돌을 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이게 마인드가 바뀌니까 그 이상 깊이 파고 싶지 않아요. 이쁘면 됐고. 그랬대요. 그런 거래요. 그리고 저기 초록색으로 가운데 부분에 크게 둥글게 보이는 벽 같은 거. 네네. 저건 이름을 또 그린 몬스터라고. 그린 몬스터. 혹시 그린 몬스터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그 보스턴 홈구장 페네이 파크라는 데인데 네, 그렇죠. 좌측 담장이 그린으로 녹색으로 굉장히 높은 그 좌측이 좀 짧다 보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구장이죠. 굉장히 네, 높여가지고 홈런이 많이 안 나오게 네네.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야구장들은 사실 형태가 이상하기로 유명하죠, 굉장히. 네. 사각형도 있고 뭐 한쪽이 엄청 높은 데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뭐 되게 홈런이 불공평하게 나오긴 하죠. 그 느낌을 가지고 네. 저거를. 네. 초기 우주에 먼지가 저런 초신성 잔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 이거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처음에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가 별에서 이제 중원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초신성 폭발로 우주로 퍼지고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게 초기 우주의 먼지들인데 초기 우주의 먼지의 양이 그 당시 초신성 폭발만으로 설명이 잘 안 될 정도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는데 앞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초신성 잔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이건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이거는 아마 이 관측한 책임자가 퍼듀 대학의 이름이 모르겠어요. 밀리사블레비치인 것 같아요. 대략. 네, 그쪽 이름은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도 맞는 게 아니죠. 그런 쪽 이름인데 이걸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남은 경력 내내 이 데이터셋 이해를 위해서 보낼 거다. 우와. 이번에 연세를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평생을 바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쨌든. 평생 이 데이터를 조사하겠다. 우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끼어들어서 딴거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할 테니 건들지 마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끄시고 그냥 그분이 내놓는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초신성 잔해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초신성 잔해는 다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신성은 지금은 뭐 일상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발견되거든요.
여러 은하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은하 내에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은 그거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수준이고 심지어 낮에도 보이는 예, 그런 수준입니다. 요즘 저 얼마 전에 또 그 얘기 봤어요. 그 베텔게우스 다시 베텔게우스가 밝아졌다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다른 채널에서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보겠대요. 어디 나가셨어요? 아니 제가 나간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초신성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네. 예, 윤성철 교수님이라고 윤석열 교수님. 그분한테 넘겨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곧 어딘가에 출연하실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얘기 또 베텔게우스 얘기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죠. 이게 좀 잠잠해진 듯 하다가 네. 또 갑자기 또 변화를 보인다고 해서 네. 여하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초신성 잔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성운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크랩 말 그대로 개 크랩. 개처럼 생겼대요. 딱히 개처럼 생기진 않은 것 같지만 어딜 봐서 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개 등딱지 정도만 그러게 등딱지만 등딱지만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도 개처럼 안 생겨서 개자리 있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황소자리 있는 거래요. 네. 황소자리 근처에 있는데 저게 1000년 정도 전에 폭발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저건 1054년에 폭발한 겁니다. 아 어떻게 하느냐?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다. 네, 중국 기록에 오, 저 1054년에 중국에서는 그 객성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게스트 스타. 객성. 가끔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 손님 신성이 아니라 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객성이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예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중국 기록에는 1054년에 낮에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낮에도. 그러니까 초신성이 우리 은하 안에서 터지면은 낮에도 보일 정도예요. 네. 예. 저게 되게 유명한 그 성운인 게 그 메시의 목록에서 1번이에요. 그렇군요. M1입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메시의 목록이 만들어진 게 그 찰스 메시에가 그 1700 몇 년인가 뭐 60 몇 년 이때쯤에 해성 관측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해성 찾는 사람인데 보다가 해성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만든 목록이거든요. 하늘에 이미 있는 거. 예. 이걸 처음에 찰스 메시에가 해성으로 착각했어요. 아, 해성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 해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계속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해성이 움직여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해성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 목록을 만들자라고 해서 메시에에게 메시의 목록을 만들게 해준 성운이 이겁니다. 근데 완전히 주객이 전달해서 지금은 메시의 목록은 뭐 해성하고 상관도 없고 전혀 그러니까 해성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목록이에요. 지금 아직도 뭐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죠?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메시의 목록은 그 아마추어 별 보는 분들한테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메시의 마라톤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 그건 뭔가요? 그 프로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그 하룻밤에 메시의 목록 그날 밤에 볼 수 있는 메시의 목록을 다 보는 겁니다. 야, 그 아마추어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모여서 찾았다 그러고 다음 거 보고 또 찾았다 그러고 다음 거 야, 보고. 굉장히 그 덕후 냄새가 많이 나는 행위네요. 네. 그 과학적으로 아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게 M1번이 된 거예요. 네. 네. 메시에르가 저걸 보고 만들었으니까. 저것도 이제 뭐 지름이 대략 10광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고. 저 안에는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아, 가운데요. 네, 확인이 됐습니다. 오, 꽤 옛날에 1968년에 발견을 했대요. 이미 와. 중성자별이 있고 그게 이제 1초에 30회 정도 회전을 한대요. 와, 저 중성자별이. 그 펄사하잖아요. 네. 펄사. 네, 네. 그렇죠. 요게 이제 가장 유명한 거고 저게 1054년에 폭발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기록이 기록이 있는 걸로 유명한 요게 이제 오. 요것도 역시 초신성 잔해. 야, 근데 끝에 선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충격파가 퍼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저 무슨 저 물 속에 있는 뭐 개구리알 뭐 이런 게 딱 연상되는. 봐서 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러게요. 네, 그렇네요. 저게 많이 이제, 모여 있고. 네, 1572년에 아, 한 500년, 500년 정도 전에. 500년, 600년 됐는데 아직 옆에 뭐 저렇게 다 우르르 모여 있고 아직. 네, 예, 그렇게 알같이 보이게 네. 막. 저걸 이제 티코 브라에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양반이 맨눈으로 봤겠군요. 맨눈으로 봤죠. 네네. 그 맨눈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저걸 이제 티코 초진성 잔해라고 오. 부릅니다. 그 저 사진은 이제 가시광하고 X선 사진을 네. 결합한 거예요. X선은 그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으로 네. 발견을 한 거고, 그 티코 브라에가 저걸 관측을 하고 저게 달보다 먼 곳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아. 달보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천구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 모습 건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성이나 이런 게 이제 가끔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저렇게 뭔가 저때는 저 잔해가 보인 게 아니고 별처럼 보였겠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하늘에도 뭔가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관점을 준 와. 굉장히 중요한 초신성입니다. 그렇네요. 저기 뭐 색깔들은 다 이제 원소 종류에 따라서 색깔들이 달라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정 유튜브로 나는 볼 수 없다. 그 우리 구독도 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삼태성제에 이어 또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나오는 데마다 해야지. 네, 구독을 설마 안 하고 보고 있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꼭 저희 자료 있으니까 슬라이드 쉐어 가셔서 자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거 다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 치면은 다 나옵니다. 구글 같은 데에서 티코 조신성 잔해 하면은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그냥 아무도 안 찾아요.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드려야지 또 검색 안 하십니다. 그럼 구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서 보겠냐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꽤 유명한 건데 오 멋있다 이거. 네, 이것도 이제 폭발한 지 얼마 안 되는 네. 걸로 보이죠. 그죠? 뭉쳐 있네요. 네, 이거는 1604년에 와. 그러니까 티코 초신성이 아까 1572년이었고 불과 한 30년 정도 후에 폭발을 한 거예요. 저것도 보였겠네요. 당연히 보였죠. 와, 그 사람들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 되게 행운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보통 우리 은하 내에서 초신성이 이제 밝은 정도의 초신성이 100년에 한 개 정도, 혹은 50년에 한 개 정도 이렇게 그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 개가 터진다고 보고 있는데 30년 사이에 두 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거 이후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1604년 이후로 400년 동안 우리 은하 안에서는 초신성이 터진 게 발견된 게 없어요. 터질 때가 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베텔게우스. 베텔게우스가 과연 그것일지. 네. 그러니까 다른 은하들도 평균적으로 100년에 한 개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100년 동안 보고 있으면 초신성 하나를 보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측을 하지 않고 100개를 한꺼번에 보면은 1년에 하나를 보겠죠. 그렇네요. 1000개, 만 개를 보면은 10만 개, 100만 개를 보면은 매일같이. 매일같이 보는 겁니다. 네. 예. 저거는 누가 발견했느냐? 케플러가 발견했습니다. 아유, 그 제자가 티코의 제자가. 예, 그래서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붙어 있는데 네. 조금 잘못된 이름이에요. 아. 왜냐하면 케플러보다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 조선 사람들이. 예, 저 케플러 조신성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와. 네, 저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있는데 그걸 이제 루퍼스라는 외국인 한국사를 연구하는 외국인이 발견했습니다. 나는 무슨 루퍼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뭐 사관의 이름이 어떻게 저럴 수도 있나 한국에 그 실록을 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외국인이 뒤지다가 자료를 네네, 찾았습니다. 그 외국인은 언제 시절 사람인가요?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옛날 일제 사람이구나. 강점기 때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보고 찾아낸 겁니다. 네네. 지금은 그런 그 조선왕조실록에 굉장히 많은 전문 관측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조선에서는 항상 하늘을 보면서 항상 기록을 거의 매일매일 했어요. 하늘의 이슬람인들. 그걸 이제 매일매일 기록한 자료가 성변 측후단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조선왕조실록에 7개월에 걸쳐서 130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 조신성에 대해서. 7개월 동안 이렇게 잘 보였나 봐요. 네. 맨눈으로. 네, 맨눈으로. 우와.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처음 기록이 케플러가 처음 발견한 것보다 4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차 이런 걸 따져도 네. 우리가 확실히 빠르네요. 확실히 이건 그러니까 케플러 조신성이 아니고 조선왕조실록 조신성이라고. 네. 네. 특히 이제 폭발 초기에 한 50일 정도는 굉장히 밝거든요. 네. 그때 밝기는 거의 뭐 저거는 목성이나 금성 이제 다른 밝은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할 만하다. 뭐 표기하기를 뭐 모감하다, 자두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게 밝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도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광도 곡선을 그려보니까 이게 원A형 초신성이다. 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야, 참 대단을 하십니다. 진짜. 조신성 이제 그 종류가 나온 김에 예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기 위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조진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츠비키고, 네. 예, 그 브리츠 츠비키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우리 객동 500년에도 다룬.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성자별도 제안을 했고, 네. 그 조진성 얘기하면서 중성자별은 츠비키랑 그 월트 바데라는 사람이 같이 제안을 했고, 츠비키는 뭐 성격 나쁘기로 유명했죠. 아주. 객동 500년에 잘 나옵니다. 네. 네. 초신성이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 종류가 좀 달라 보이는 게 있거든요. 밝기라든지. 그래서 분광을 해보니까 수소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이제 뚜렷하게 구별이 되더라. 그래서 그 민코프스키라는 그 수학자이고 이제 다른 천문학자입니다. 아, 네네. 예, 그분이 그 수소선이 없는 조신성을 1형 그리고 수소선이 있는 걸 2형으로 구별합니다. 1형 조신성은 백색 외성이 뭔가가 들어와서 예, 폭발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백색 외성은 바깥층이 다 이미 날아갔잖아요. 네. 날아가고 폭발을 하니까 수소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형 조신성. 수소 다 태우고 다 날아가 버리고. 밖 이제 안에 있는 건 다 안에 태우고 있는, 적색 거성이 되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백색 그 이제 행성상승문을 거치면서 날아가고 나서 남은 백색 외성으로 남아 있다가 옆에 있는 물별에서 물질들을 공급해줘서 그래서 다시 무거워져서 폭발하는. 네. 이게 이제 1형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석을 그렇게 했고 2형은 아직 그 큰 별이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네. 예, 큰 별이 그냥 터지는 거니까 바깥층에 수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메탈기어성 같은 게 터지면. 예, 그런 게 터지면은 2형이 되는 거죠. 2형 조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해놓고 보니까 1형 조진성하고 1형 조진성 중에서도 또 이게 스펙트럼도 너무 다르고 밝기도 너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1형 조진성인데도 스펙트럼이 너무 달라서 그 중에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규소선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다르더라. 네, 그래서 규소선이 없는 거는 또 1형, 1A형, 그 규소선이 있는 거는 1B형. 이렇게 이제 또 나눕니다. 요건 이제 알렉스 필리펜코라는 전문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우주 가속 팽창 발견 팀에 있었어요. 네. 네, 노벨상을 받은 분은 아닌데 그 팀에서 노벨상을 받은 팀에서 2분이 받았는데 3번째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B형은 이거는 그 백색 외성이 터진 게 아니고 질량이 큰 별이 바깥층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려서 수소까지 다 잃어버려서 수소도 없지만 그 백색 외성이 터진 게 아니고 큰 별이 터진 거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이상한 게 아까 1형은 백색 외성이 터진 거고 2형은 원래 큰 별이 터진 건데 1B형은 큰 별인데 2형이 아니라 1형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이게 전문학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럼 좀 잘못된 건 아닌가요? 이게 물리적인 원인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관측되는 걸로 분류합니다. 아, 예, 수소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하는 거지.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물리학자랑 전문학들이 다른 지점이에요. 정 교수님은 물리학도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 근데 저도 천문학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뭐 OBA 막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타입으로 우리가 별을 구분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이게 특정한 의미가 있어서 O형별이다, B형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런 분광선으로 물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냥 분광선 모양이 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 마찬가지로 수소선이 없으면 1형, 있으면 2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원인이 뭐든지 간에 수소선이 있으면 2형. 이건 분명히 큰 별이 터진 거지만 수소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1형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터진 거다. 근데 이거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바꿀 거예요. 아, 예, 그건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수소선이 있고 없고는 안 바뀌잖아요. 천문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분류다. 네,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게 처음 본 거거든요. 네, 모탈 컴뱃. 카시오페이아 A형인데 아까 제가 이게 그때 보인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물어봤는데 네.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방금 보여준 세 개는 다 언제 터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본 기록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이후에 터진 거예요. 아까 그 케플러 이후로 없다 그랬는데 네네. 사실은 케플러 이후에 터진 거예요. 이거. 이거는
1683년에 케플러는 1604년이었고 그렇군요. 그보다 한 80년 후에 터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 네,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안 보였다는 얘기인가요?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오. 카시오페이아 자리면은 관측이 굉장히 잘 되는 북방구에서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정말 큰 네, 별자리고 거의 상시적으로 관측돼요. 그러니까요. 언제든 고개 들면 보이는 게 네,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1683년이면은 케플러도 이미 발견했고 그 네. 이후에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일찍 볼 시대고 망원경도 있을 때고. 특히 조선왕조에서는 매일같이 관측하던 그 시절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야, 왜 안 보였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B형이 아니었을까. 아, 이 비. 예, 2B형이면은 네. 큰 별이 바깥쪽이 다 날아가서 터졌는데 바깥쪽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아, 우연 둘러싼 상태에서 터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가려져서 오. 초신성이 폭발을 했는데 안 보인 거예요. 아마 망원경이 있었으면은 네.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망원경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았으면. 예.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뭐 여기저기를 관측하다 보면은 새로운 별이 나왔다라고 알아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 망원경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문제는 저걸 나중에 2005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네. 카시오페이아가 저게 340년 전에 터졌잖아요. 네. 그 빛이 이제 퍼져나갔잖아요. 우주로. 네. 퍼져나가서 어느 그 성간 먼지에 부딪힌 다음에 오. 다시 반사돼서 지구로 왔어요. 오. 그걸 관측했습니다. 아, 이거 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네, 예전에 예, 한 예, 얘기거든요. 예. 예. 그때 터진 빛이 다른 데 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3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관측을 했습니다. 예. 관측을 해서 분간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있었나요? 저게 그 초신성으로부터 온 빛이라는 네. 거를 그 당시에도. 예.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가 논문을 보내다 말았습니다. 왜? 전 천문학자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 예,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요거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쪽에는 어쨌든 안 보였던 빛인데 네. 뭔가 뒤로 어딘가로 좀 나간 빛이 있었고 네, 옆으로나 마치 그게 이제 사방으로 거울에 반사되듯이 퍼지니까. 네. 여기저기서 거울에 반사되듯이 네. 네. 그 가리고 있던 걸 피해 가지고 네. 오던 빛이 있었던 거고 그걸 네. 찾아가지고 그게 이거란 걸 알아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그걸 분간까지 해서 보니까 예. 수소선이 있는 거예요. 오, 네. 수소선이 있으니까 네. 1형이 아니라 2형인 거죠. 이형이다. 그래서 이게 2B형으로 분류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비란 게 탄생을 네, 하게 다시 되는 거고. 새로 만들어져서 원의 원비하고 그냥 이만 있었는데 네, 네. 이제는 이와 이비. 네. 그렇게 이제 EA라고 말 안 하나 봐요. 흔하지 않아서 EB가. 이거는 잘 그렇게까지 구별을 잘 안 하는 그, 거예요. 전성에 예, 대해서. 그 천문학자들 특유의 그 대충 편하게 그냥 어차피 이 B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네. 굳이 뭐 A 딴 것도 있을지는 몰라요. 제가 모르는 거죠. 나중에 뭐또 네, 제가 모르는 거겠죠. 뭐. 네네. 네,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누가 이름을 붙여 놓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바꾸려고 하면 원래 지었던 사람이 좀 이거를 허용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항상 그렇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네. 관측이 명확하게 되면 이제 그 분류나 이런 거는 바뀌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카시오페이아가 원래 이게 그동안 미스터리로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어떤 초신성이다라는 거는 알아낸 겁니다. 오, 그렇군요. 예, 저는 그게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빛이 초신성이 빛이 어디 가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걸 그 그러게. 발상 자체도 신기하고 그러게. 예, 그걸 하겠다라고 한 것도 신기하고 초신성 빛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반사된 거울 여기서 네. 말하자면 거울까지 가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네 그런 걸 이제 다 계산한 계산을 한 거죠. 이제 네. 아마 거리상으로 따져가지고 그런 걸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우주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을까요, 의외로? 여기저기 서로 반사돼 가지고 좀 우리는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거는 훨씬 전에 어딘가에서 출발한 빛이 사실 그런 거 많이 있죠. 예전에 그 중력 렌즈 같은 것도 네. 예, 그냥 빛인데 그 퀘이사 빛이거든요. 굉장히 멀리 있는 건데 그 은하단 안에서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거 하나의 빛이 여러 개로 나눠진 것도 그죠. 있고 네. 네. 사실 메시의 목록도 그 순서에 체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 자기가 기분대로.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인 겁니다. 근데 그 기왕 정리해놓은 건데 이제 와서 뭐 다시 바꾸겠다고. 네, 굳이 예, 뭐 크기부터 크기 순서로 다시 하자는가 이럴 이유는 없는 거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가 옛날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성운이라고 불러요 가끔. 아니 저도 얼마 전까지도 그냥 그런 거 다 성운이라고 불렀고 네.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확실히 구별 못했어요. 성운하고 은하하고 구별 안 했고 사람들이 뭐 학자들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적어도 안 했고 책에서도 그렇게 써져 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서공과 은하는 정말 정말 다른 완전 것인데 다른 것이죠. 보기에만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그 은하도 따지고 보면은 별이 모인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 여하튼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에 했는데 그리고 출연까지 하셨는데 2013년에 저 카시오페이아 초신성 잔해에서 네. 인을 발견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때 기억이 네, 나시나요? 네 그럼요. 예, 구본철 교수님이라고 네, 그 출연도 하셨죠. 윤성철 교수님의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뭐 그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지도 교수님은 같이 아니지만. 연구하신 거예요. 아, 네, 같이 연구하셨죠, 그때. 예, 그 논문을 같이 쓰신 거예요. 아니 그게 2013년이에요 지금. 2013년입니다. 그게 첫 회였습니까 저희 팟캐스트? 네. 와. 와. 근데 저- 구본철 교수님이 출연하신 건 좀 뒤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저 아직도 뭐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네, 그건 좀 뒤고 네. 그때 이야기는 제가 그때 했고. 네네. 네. 그때 윤성철 교수가 출연해서 아마 얘기를 같이 했던 것 윤성철 같아요. 교수님 출연하셨고 나중에 네. 구본철 교수님 출연하셨고 네. 또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를 다 들었죠. 네, 그때 이제 그 인이 사람 몸을 이루는 성분 그러니까요. 중에서 이제 촌스프 중에서 P에 음. 해당되는 건데 나머지는 다 그 당시까지 초신성 잔해에서 대부분 발견이 됐는데 인만 발견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인이 이제 그 고원철 교수님이 처음으로 네. 다량으로 발견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사이언스지에 네. 예, 제출이었다. 되게 큰 업적이었고 네, 저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정말 무의미하게 막 시시하게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이거 저 노벨상 받느냐. 막 천박한 질문인데. 근데 아무튼 사실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던 어떤 부분을 좀 채워놓은 그렇죠. 그런 예, 내용이니까. 빠진 걸 이제 메꾸는 거죠. 네네. 네. 대단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초신성 잔해가 굉장히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제임스 웨이 망원경도 아까 그 박사님도 교수님도 평생을 저걸 연구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데이터가 또 많아야 평생 연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저 데이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 제임스 웨이 우주망원경이 지금 저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저걸로 합성해서 이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네. 저 안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저건 이제 우리 보라고 이렇게 해준 거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평생 하시겠다니까 예. 대학원생이 별로 없나 봐요. 성공이란 말도 그렇지만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초신성 잔해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라는 걸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한 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쵸. 것의 많은 부분들이 별, 뭐 큰 별, 작은 별, 초신성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죽어가면서 나온 것들이 다니까 거의 네, 네. 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뭐 수소를 제외하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저 옛날에 윤성철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물질 대순환 이런 거 예, 별이 이제 순환하고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물질을 계속 우주에 뿜어내고 그걸로 이제 뭐 인간도 만들어지고 뭐 행성도 만들어지고 이런 영역들은 그 규모도 엄청나거니와 네. 어쨌든 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흥미롭게 관찰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네 몸에 지금 뭐 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별로 안 와닿겠지만 네가 지금 뭐 귀걸이라도 하나 금 귀걸이나 이런 거라도 하나 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게 다 뭐 이 주변도 아니고 아마 뭔가 거대한 뭔가가 터지고 죽으면서 뭐 중성자별이 충돌했던가 맞아요. 네. 뭐 그게 다 거기 와 있는 거라고 네 그죠. 귀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 금은 중성자별 충돌. 그죠. 네. 금 정도는 이제 그런 쪽에서 만들어지죠. 네. 네. 자 이렇게 K 박사님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새로운 연구 성과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팔로우업을 계속 해주시면은 좋겠지만은 언제까지 나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팔로우업을 계속할 사람을 구해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제 오프닝과 뉴스까지 끝내고 저희 별 해는 사람들의 메인 코너인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자 전명원 교수님 네. 지난번 빅뱅에서 오늘도 네. 모두가 큰 통찰과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부담이 되는데요. 너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만 해도 그 영어로 점출돼 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제 눈에도. 저런 그림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 사실 이건 되게 흔한 그림이긴 하거든요. 전 왜 처음 보죠? 천문학자가 아니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 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저도 사실은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빅뱅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물리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자리로 좀 돌아와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JWST가 최근에 발견한 초기 은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나왔을 때가 7개월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이 초기 은하들에 대한 발견이었거든요. 네. 근데 7개월이 지났는데 많은 업데이트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네, 불과 7개월 만에. 제임스 웹 덕분에. 역시. 네, 그렇죠. 네, 많은 은하가 발견이 돼서 오.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임스 웹이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뭐 이러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클이 끝나면 뭐 좀 쉬고 그러나요, 기계도? 기계는 조금 쉴 거예요. 네네네네. 예, 제가 그것까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수리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기 점검 같은 걸 좀 할 거예요. 그냥 네네네. 뭐 저기 온라인으로 멀리서 네, 이렇게 네. 원격으로. 네, 네. 뭐 얼마 전에도 미리가 조금 또 문제가 있다고 하긴 했었는데, 예, 한 달 전쯤에. 네네. 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JWST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초기 은하를 발견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뭐 138억 년 중에서도 초기 한 2억 년에서 3억 년, 그 다음에 한 길게 잡으면 10억 년 사이에 있는 은하들을 발견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초기 은하를 발견을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프로젝트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요것은 JDIS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긴 이름이긴 한데요. 뭐 JWST Advanced Deep Extragalactic Survey라고 하는 JDIS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작은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하고 아래 요 영역인데 요거는 실제 하늘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근데 요 영역을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수만 개의 은하가 저 모든 점들이 다 은하인데요. 그 중에서 무려 700여 개가 한 3억 2천 년, 빅뱅 이후에 3억 2천 년에서 6억 5천 년 사이에 생겨난 걸로 기대되는 은하들입니다. 예, 저 사진 안에 그렇게 초기 은하들이 개 717개가 찍혀 정도가 있다. 네, 700개 정도가 은하는 지금 총 한 수만 개 정도 있죠. 수만 개 또 정도가 어떻게 있고요. 찾았대요? 네, 그래서 네, 이 은하를 찾는 법은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예, 제가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분광입니다, 분광. 분광. 네. 네, 분광.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역이 실제 하늘에 어디에 있냐면은 북반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포넥스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화로자리라고 하더라고요. 화로자리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것을 한글 명으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남반구에 있는 곳이니까 네네, 그죠. 한국 명이 사실 제대로 붙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네. 남반구에 있는 별자리들은 주로 이제 그 나중에 붙여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펫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나 뭐 그런 게 많이 네네네.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은 네. 곳인데 뭐 나침반자리 뭐 이상한 그런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붙어.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옛날에 별자리 이름을 붙이던 곳들이 대부분이 적도 이북에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별자리들은 대부분 다 북반구 별자리들이다. 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 영역이 사실은 그냥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해서 허블이 우리가 허블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인 그렇죠. 허블 울트라 딥필드가 딱 그 JDIS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뭐 하늘의 어느 영역을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이전에 데이터가 많은 곳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물론 JWST가 굉장히 성능이 좋지만 적외선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가시광선 이 영역을 이미 허블 아니면 에크 찬드라 엑스레이 그 우주망원경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영역을 선택을 해서 찍은 건데
근데 요곳을 이제 제이디스가 찍었을 때 여기에서 93%의 은하가 사실은 새로 발견된 은하들이에요. 오호.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이 영역을 계속해서 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은하를 다 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허블 울트라 딥필드 저 프로젝트로도 네. 불과 7%밖에 찾지 못한 건가요? 그렇죠. 저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네. 물론 허블 울트라 딥필드보다는 한 4배 정도 큰 영역이기는 그렇죠.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새로 찾은 은하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은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밤하늘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이냐라고 할 때 아주 작은 영역인데요. 이거를 제가 항상 그 보름달 크기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한 70등분을 하게 되면요. 제가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저 파란색 영역 정도가 이 JWST로 한번 찰칵 이렇게 찍게 되면은 저 정도 영역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참 좁은 영역이네요. 네, 아주 좁은 영역이고 그리고 허블도 사실은 저 정도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영역이고 그냥 까만 그 밤하늘인데 저 안에 수만 개의 은하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없죠.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천구를 이렇게 저렇게 멀리 있고 저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큰 별자리들을 보고 저게 우주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이벤트들, 예를 들어 뭐 심지어 왕이 죽고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하고 우주하고 연동됐을 거라고 생각할 법도 했어요. 그 시절에는 우주가 그만큼 작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저게 관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면 그 생각이 없어져야지. 지금은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왜 아직도 하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한 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 나중에 무슨 새로운 정보를 주고 해도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생각이 왜 바뀌냐고요? 그 생각이 옛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러게 맞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뭐 이 점성술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그런 류의 생각들은 다 우주가 엄청 작을 때 지상을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에 나온 천왕성이 생각이라는 있는 거. 줄도 모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럴 때 아이디어고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영역을 이렇게 그 허블 같은 경우는 2주에 걸쳐서 찍었고요. 제임스 웹으로는 같은 퀄리티를 얻게 된다면 하루도 걸리지 않고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네. 저 영역을 가득 채워서 보름달 하나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러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JWST의 여러 가지 관측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6개 좀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영역을 보시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이 저 코스모스 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보름달 3개 정도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역을 이제 하면은 정말 저렇게 아주 빽빽한 상태의 보름달 3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은하와 그다음에 초기 은하들이 은하가. 저것도 있겠죠. 팁으로 찍나요? 네, 저것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주 넓은 영역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욕심을 조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딥하게 찍어서 어두운 은하까지 관측을 하고 싶다. 그건 너무 큰 욕심인 거죠. 예, 그래서 좀 밝은 은하들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어도 상대적으로 밝은 은하들만 찍히는 것이죠. 예. 근데 만약에 나는 아주 넓은 영역은 필요 없고 작은 영역이라도 아주 깊게 보고 싶다라고 했던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이디스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그래프상에선 2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연구 영역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각각의 연구 영역도 다르고요. 그리고 보고자 하는 목적도 이제 네네.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그 은하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야, 저런 자료 다 풀리면은 진짜 분석하기 힘들겠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임스 웹으로 안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저런 것도 계속 보내가지고 소위 그 전천 네네. 실사지도
그렇게 될 가능할까요? 수도 그러니까 제임스 웹으로 전천해버리면은 웬만한 의문이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 지금 우리가 갖고 그렇겠죠. 있는 네, 의문은 네, 네.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뭐 시간하고 뭐 이 효율의 문제인 거지 그거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저렇게 이 한 장의 사진에 10,000개가 있으면은 전체 하늘 남반구 북반구를 다 합치면 몇 개의 은하가 우리 우주에 존재할까? 그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존재할까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000억 개가 넘는 이러한 은하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멋있는 그런 사진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 이전에 보여드린 그 6개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요건 다른 건데 이것도 한 30시간 정도의 노출을 줘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아벨 2744라고 하는 판도라 은하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에서 조금 재미있는 천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할 텐데 여기에도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도 있고요.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중력 렌즈 느낌 때문에 조금 더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네네. 그리고 앞에 은하단도 뚜렷하게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요런 멋있네요. 네, 정말 멋있는 그림들이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만든 건데요. 그냥 항상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우리 눈이 JWST처럼 적외선 영역을 보고 그리고 아주 성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시력이 좋다라고 하면 이러한 밤하늘이 밤하늘을 저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꼭 보세요. 그러니까 밝은 별을 일부러 달로 가리신 거군요. 아 그런가요? 그냥 저 위치에 놓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제이디스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아까 보여드린 이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도 이게 진짜 얼룩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은 이것으로부터 이 은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은하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생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들만 여기 보여드리면 이 중에서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사실 지금의 기록 보유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이디스 영역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기록 보유자, 즉 가장 멀리 있는 은하를 발견하면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곧 바뀌게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숫자로만. 네, 숫자로만.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허블의 그 기록 보유했던 은하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동안 깨지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순위에도 못 들지 않나요? 지금은 그냥 네, 평범한 그러니까. 그냥 은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3.2억, 3.4억, 4.5억, 3.9억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제임스 웹이 그렇죠. 제임스 지금 계속 웹이 경신하고 있는. 계속 경신하고 있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것들은 제가 700여 개의 초기 은하가 아까 제이디스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은하 후보예요. 얘네들이 정말 멀리 있는 은하인지 아닌지는 분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왜 이게 가장 오래된 별 은하냐면 분광이 끝난 은하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분광이 된 은하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JWST 중에서. 그런데 지금 분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 좀 복잡한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빅뱅에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좀 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난 때, 그래서 한 10억 년 정도 됐을 때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회색이 허블이에요. 허블이 찍은 그 은하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JWST가 찍은 것인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이 메꿔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분광까지 마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은하들이 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분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주 많이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까 뭐 많이 발견됐지만 실제 분광이 된 거는 한 20-30개 정도만 분광이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은하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 은하
아니면 가장 무거운 은하, 가장 가벼운 은하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먼 은하라고 생각됐던 게 저기 그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시얼스 93316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얘가 논란이 있었던 그런 관측이었던 것이 저기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 저렇게 무거운 은하가 저렇게 일찍 발견이 되면 뭔가 뭐 우주론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저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저 시기에는 사실은 별이 생기는 시점이지 은하가 저렇게 무거운 게 생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에 대한 후속 연구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고요. 아닌 것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서 결국 잘못된 거였군요.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나의 계산이 잘못된 네네네. 나의 계산이 잘못된 건데 이제 제가 그래도 측광과 분광을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측광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그냥 땅땅땅땅 한 5번을 찍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떤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코끼리라고 했을 때 그 동물의 뭐 다리, 앞다리, 뒷다리, 뭐 아니면 등, 꼬리 이런 식으로 4-5장의 그냥 부분의 조각만 보고 요것이 코끼리다라고 하는 것이 측광이고요. 그것이 이때까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했던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들이 5개의 선을 이은 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주 먼 은하다. 즉 이것이 코끼리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코끼리 사진을 그냥 한 번에 찍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황색 선으로 보여지는 게 분광이고요. 그래서 분광을 해보니까 이것이 136억 년 전의 은하가 아니라 125억 년 전의 은하이다. 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가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이제 X자가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틀린 거다. 네, 근데 아직은 2개가 후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근데 이 2개는 아직 분광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분광이 된 걸로 치면은 한 3억 년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은하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역이 이제 기록이 깨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근데 아마 깨지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갈 거라고 아마 3억 년 안쪽에는 분명히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2억 년 안쪽까지 갈 가능성은? 그게 발견되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그때는 정말 별만 있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게 발견되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 관측에 관련해서 약간 비하인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 연구를 한 관측자들이 이 논문을 이 관측 데이터가 나온 뒤에 3일 만에 썼다고 해요. 3일 만에 써서 이거를 이제 저널에 출판을 한 것이죠. 근데 저널에 낸다고 해도 이게 바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이 심사 과정이.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동시에 어떤 아카이브라고 하는 어떤 웹사이트에다가 자신의 논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누구나 올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검증된 논문만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JWST가 정말 먼 은하를 발견했다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기사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136억 년이라고 했을 때 136억 년 전의 은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3일 만에 쓴 그 논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면 왜 3일 만에 이걸 썼느냐. 한 며칠 동안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저자들의 항변을 들어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게 JWST 같은 경우에는 관측이 되는 동시에 그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근데 유예 기간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선정이 된
데이터도 그래요? 네, 네. 어. 선정이 되는 내가 어떤 과제를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서 관측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그냥 모두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뭔가를 발견하면 빨리 써야 되는 거군요. 빨리 써야 되는 보통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유의미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나 그런 줄 알았는데. 네네. 원래 천문학도 그랬어요. 네네. 근데 JWST는 뭐 공공 펀드로 지원이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공공적인 이득이 이제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껏해서 이렇게 관측 제안서도 쓰고 했는데 사실 관측 제안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기억하는 건 논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영역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 그 그룹에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상도덕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그분처럼 침발라놨어야지. 그렇죠. 아마 이건 백생 나갈 거다.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네네네. 예,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경쟁 상대들이 먼저 선점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3일 만에 논문을 썼다는 거는 이미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쓰고 데이터가 나오면 분석하고 바로 그림 넣고 이렇게 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쉬운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광으로 모든 거가 처리가 되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냐라고 할 때 물론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주 우주 초기의 은하들은 좀 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지금 골칫거리인 게 바로 이 관측이었는데요. 요건 사실 엠 박사님이 한 3개월 전에 말씀을 해주신 몬스터 은하들입니다. 그래서 요 몬스터 은하들은 아주 우주 초기는 아니에요. 한 7억 년 정도, 빅뱅 이후 7억 년 정도의 은하인데 요 은하들은 왜 특이하냐면 이 은하들이 너무 밝아서 이 밝은 걸로 추정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의 개수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사진은 네.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좀 어둡고 네, 이런 아주 거였는데 작은 은하였죠. 막상 JWST가 보여주는 걸 보니 네. 저 오래된 은하들이 엄청나게 밝고 막 네,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추정을 했을 때 그 별들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우리 은하만큼. 네. 오. 근데 우리 은하가 만들어지는데 100억 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억 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에 저런 은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걸 이제 연구를 네.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것이 맞다면은 뭐 우주론도 또 다시 써야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은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하가 분명히 그 당시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모래사장에서 바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늘이 하나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찍은 영역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영역에서 이러한 바늘이 6개나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특별하게 선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정한 건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런 은하들이 6개나 발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제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네. 그렇게 보기에도 네. 좁은 영역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요것도 분명히 분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분광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걸 구분할 수 있냐면 저렇게 밝은 것이 별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명을 하는 것이 분광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광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분광 데이터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광은 말씀 들어보니까 네. 코끼리의 전체 사진을 찍는 것이기도 하지만 뭔가 그 DNA 분석을 하는 느낌? 거의 그런 예, 것이죠. DNA 분석을 해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나오면 네네네. 그건 뭐 코끼리인 거니까요. 그렇죠. 예. 거의 DNA 분석 그죠? 같이 그런 느낌, 네네. 그 정도의 정확도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천문학은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져올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분광 소식이 들리면은 우리가 이 정말 우주론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이제 판명이 나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우주론을 바꿔야 한다면 우리 은하가 100억 년 동안 네. 형성된 모습인데 지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크기와 이런 밝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뭐 몇 억 년 우주가 생겨난 지 몇 억 년 상관에 생겨났던 7억 년. 네. 예, 그 정도의 은하가 우리 은하와 유사한 것으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네. 분광 결과로 네.
그럼 뭔가 빅뱅이 엄청 앞으로 당겨져야 된다거나 심지어는 뭐 빅뱅과는 다른 방식의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네. 엄청나게 많이 바뀌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우주 되게 초기에 펀더멘탈한 부분들이 바뀌. 네, 펀더멘탈한 것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바뀔 수가 고쳐버리는 있어요. 거예요. 그렇죠. 모델이 좀 붕괴하는 거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거랑 그렇죠. 지금 문제 네. 그 모순이 되는 건데. 예. 그 이전도 다 맞춰놨거든요. 그죠. 이거 어떻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지 대충 예상이 않을까. 되지만, 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분광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참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통째로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특별한 조건들을 또 붙이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약간 그렇게 되면 누더기처럼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예, 예. 궁금합니다. 네. 그 뭐 이론하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건 그렇더라고요. 좀 힘들 것 같아요. 학교 점립 학교는 이유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하지만 네. 그 두 개가 사실은 지금 관측된 것 중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광이 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똑같았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분광으로 해서 우리가 판별을 한 은하들조차도 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예, 밝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을 주는군요. 그런 느낌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우리가 기대한 모습, 오른쪽이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정도의 크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기인데 초우량아 모두 이건 다 이미 분광이 된 거죠. 그죠? 분광이 그러니까 됐어요. 이거 확실히 더 큰 거죠. 네, 그렇죠. 예, 분광까지 했는데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것도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부 이러한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요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우주는 굉장히 불균일한데 어떤 영역은 은하들이 모여 있고요. 어떤 영역은 은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은하가 많은 영역을 뭐 은하단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영역이 어쩌다 보니까 밀도가 높은 영역이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영역이면 은하도 많고 중력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별도 많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예,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저것도 근데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추론인 거죠. 예. 예. 어쩌다가 우리가 한 곳이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억지 주장이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으나 그걸 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네. 좀 부족함이 있네요. 근데 네. 그런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네. 그 최초로 외계행성이 발견이 된 게 네, 펄사. 펄사 주변을 도는 외계행성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최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최초로 발견됐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밝기가 1000이라고 하면 그 1000이라는 밝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구가 작은 전구가 1000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구의 양이 많다, 즉 별의 양이 개수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당백을 하는 별들이 한 100개 있다. 큰 별들. 큰 별들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질량이 2배가 되게 되면은 그 광도라고 하는 그 밝기는 딱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한 8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질량이 높아져도 아주 밝기가 밝아져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다면 우주 초기에 있었던 은하들에 있는 별들은 무거운 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것 역시 왜 그럼 무거워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따라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설명이 그건 가능하기는 있죠. 해요. 예.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우주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신성이 폭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금속이 많이 없습니다. 중금속이.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는 별들이 무겁게 태어나요. 예,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불순물이 것들입니다. 네, 불순물이 그렇죠. 없이 거의 수소 헬륨만으로 이루어지면은 네. 별이 크게 돼요. 크게 그렇죠.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더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주의 온도가 한 절대 온도 3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전체의 온도가 높으면은 또 무거운 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잘 흩어지려고 하니까 더 큰 중력으로 뭉치게 만들어야 네, 될 네. 테니까. 큰 덩어리들이 예, 생기게 되면서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한 것들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거는 주장.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는 분명히 보이네요. 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관측을 한 것 중에서 재미있는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은하단의 모습입니다. 판도라 그래서 은하단. 네, 판도라 은하단. 근데 여기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 렌즈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너무 희미해서 절대로 관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하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은 JD1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이건 초기 은하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분광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 한 4억 8천만 년 정도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얘는 울트라 페인트라고 해서 초희미한 은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은하가 지금 이 그림에서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커다랗게 클러스터 그 은하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제가 잘 안 보이지만 노란색 화살표로 세 개를 표시해 조그만 것들 놨거든요. 세 개. 예, 예. 거기에 이제 ABC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네. 요 세 개가 사실은 같은 은하예요. 오, 네. 우와. 같은 은하인데 저 은하단 뒤에 있는 은하가 네. 이렇게 거기서 오는 빛들이 휘어지면서 지금 여러 개의 상으로 맺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멀리 있는 걸로 보이는. 네, 상들이. 그렇죠. 예, 예, 와. 예. 저 은하에는 실제로는 훨씬 더 멀리 있는 네네. 우리로부터 이제 굉장히 멀리 있는 이 은하들입니다. 한 133억 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인데 똑같은 은하가 세 번 찍혀 있고요. 우와. 그 은하들의 모습이 확대된 것이 그 위에 세 개 그림으로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분광을 했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게 분광을 했다는 표시예요. 예. 그래서 분광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이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희미한 은하다라는 것까지도 밝혀지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은하단이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못했을 그러한 천체입니다. 저거는 실제로 오래된 은하인 것에 어울리게 이렇게 희미하고 좀 네. 그런 은하군요. 그렇죠. 엄청 희미하죠. 네. 예. 저 은하가 아마 지금 우리 근처에 있어도 매우 희미한 은하일 원래가 거예요. 또 되게 희미한 네, 은하고. 네. 네. 그래서 저 중력 렌즈의 기법이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중력 렌즈가 나누기도 하지만 더 밝게도 만들어주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요거와 똑같은 원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중력 렌즈 효과를 주는 클러스터 즉 그 은하단이 좀 다른 은하입니다. 아까 판도라 은하였고요. 은하단이었고 여기는 RxJ2129라고 하는 이름이 이래도 좀 좀 예쁜 이름 복잡한. 붙여주지 왜 하나는 판도라고 하나는 저러시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외우기 힘들고. 이 은하단에 있는 그러한 은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은하도 울트라 컴팩트 은하입니다. 이 은하도 여기 제가 우선은 오른쪽에 이 노란색으로 세 개를 표시해 놨는데요. 네네. 이것도 다 똑같은 은하가 네. 하나가 세 개의 상으로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그 안에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은하가 있습니다. 얼룩처럼 보이지만 근데 요곳은 우주 초기 5억 1천만 년 정도에 존재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은하는 왜 울트라 컴팩트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은하의 끝에서 끝까지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 빛의 속도로 100년밖에 안 걸려요. 정말 작군요. 정말 작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가늠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변방에 위치해 있잖아요. 태양계가. 근데 그 우리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까지가 4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한 25배 정도 거리니까 그냥 너무 조그만 영역. 그리고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는데 디스크를 가로지르는데 한 10만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은 100년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너무너무 작은 그러한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 있는 성단보다 맞아요. 그러게요. 거의 그럴 거예요. 예, 성단보다 작고 그 외소 은하도 가로지르는데 한 1000년 정도 그렇죠.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라고 불러주는 것은 네. 별들이 모여 있고 그것도 이 분광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분광을 하면 요것이 뭐 성단인지 아니면 은하인지를 다 구분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중력 렌즈 효과가 아니면 절대 관측될 수 없는 그러한 중력 렌즈가 진짜 큰일 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한 은하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각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망원경을 웬만큼 어디 보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건 제임스 못 보는- 웹조도 나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다른 각도가 돼가지고 보인다는 건 이게 전혀 불가능한 그쵸. 얘기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둡기도 하고 중력 렌즈가 예. 없으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발견을 한 것이고요. 이 그림은 사실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서 아까 보여드린 건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거가 이 지금 동그라미 3개에서 왼쪽에 여기에도 또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찾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3개의 이미지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찍혀 있냐면요, 초신성이 있습니다. 초신성이. 예. 그래서 요 중간에 초신성이 찍혀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3개의 그림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중간 그림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은하가 하나 있고 그 옆에 AT2022 RIV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수평선이 그려져 있는 중앙. 네. 그것이 초신성입니다. 아. 예. 초신성이고 그 아래 사진은 이 초신성이 폭발한 지 한 320년 정도 됐을 때의 순간이고요. 이게 321이라고 적혀 있는데 321. 네, 321이요. 제가 뭐라 그랬죠? 320년이다. 제가 321이요. 우주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아닙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초신성에서는? 초신성은 초신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321이고요. 그 다음에 위의 사진은 10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찍힌 사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냐면요. 그리고 위 아래에는 사실은 초신성이 안 보여요. 네. 요거를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위의 사진에서 보시면 저 은하 아래 은하에 밝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마치 초신성일 듯한. 마치 초신성처럼 보이시는데 저거는 사실은 가까운 별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 있는 별이. 네네. 우리 은하에 있는 별. 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 우연히 찍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요것을 어떻게 이제 알아내냐면 이게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저렇게 중앙에 하얗게 은하단이 있고요. 그 뒤에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 안에 이 초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빛이 원래는 직선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원래 직선처럼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저렇게 커다란 상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은하단이 저렇게 동그랗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굉장히 불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그 은하에서 오는 빛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로는 조금 더 긴 경로로 오고요. 어떤 경로는 직선에 가깝게 오면 더 짧은 경로로 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오는데 가장 오래된 시간이 걸린 가장 오래된 그 경로를 온 거는 가장 과거에 출발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초신성이 터진 그 시점이 찍힌 두 번째 사진이 가장 오래된 경로, 가장 긴 경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다 한꺼번에 찍은 거죠. 네, 세 네. 개가 다. 네, 근데 그렇죠. 어떤 거는 조진성이 있고, 있고 다른 어떤 건 것들은 없고, 없고. 있어도 날짜가 시간이 다르고.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경로로 왔기 맞아요. 때문에 다른 네. 시간에 도착했다.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중력 렌즈 효과 안에서도 초신성의 진화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맨 위는 네. 조진성이 터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맨 위랑 아래는 초신성이 터진 후예요. 후. 예, 후.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짧은 경로로 온 빛입니다. 저기는 조진성이 나타났다가 이미 사라져 버렸죠. 네, 이미 사라진 네. 거예요. 네. 예, 와. 볼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헷갈려요. 그죠? 저 별 때문에 헷갈리는데 첫 번째 사진 전에 게 만일에 있다면 네.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찍으면 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 이렇게 찾아봤을 텐데 그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네. 음식의 생각을 대입할 수 있으나 중력 렌즈 현상에 관해서는 네. 이제 그게 빛들이 휘면서 각각의 경로를 따라오기 일정한데 때문에 예, 네.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는 그래요. 일정하지만 예, 일정하기 네. 때문에 네. 먼 경로로 왔으면은 그러니까요. 옛날을 보는 네, 거고 네. 네. 더 오래 가까운 경로로 왔으면은 금방 최근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 중에 네. 세 개가 서로 다 다른 때가 찍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시간에 다른 찍힌 시간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신기해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신기한 진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 논문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아. 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렇게 중력 렌즈로 보는 은하에서 초신성이 발견된 경우가 그러니까요. 없죠. 네, 저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요것이 아까 말씀하신 타입 1A입니다. 예, 타이완에. 왜냐면 타입 1A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사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로부터 94억 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된 초신성 타입 1A 중에서 가장 먼 초신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발견을 한 원리가 이 타입 1A 네. 초신성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것이 만약에 타입 1A 초신성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게 있으시죠. 그 연세대 그렇죠. 이런 네. 교수님께서 우리 그렇죠. 이름은 다르기 때문에 해주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타입 1A 초신성이 아주 과거에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장 먼 야, 정보를 굉장히 주는 것이죠. 좋은 그렇죠. 내용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후속 연구가 발표가 되면은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암흑 에너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진짜 웬일이야. 저거는 정말 큰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저기 이제 제대로 연구돼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완전히 암흑 에너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게 어떻게 될 수도 나올지 있고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될 수도 있고. 이제 타이완의 초신성이 스탠다드 캔들로 네.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네, 그렇죠. 예, 주장하는 예.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로 이상한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동안 우리가 스탠다드 캔들로 써왔던 게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네, 나올지 네, 그게 네, 되게 네, 네. 재밌겠네요. 그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달랐다고 해석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하단하고 관련된 것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제가 은하단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은하들은 다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룹으로 이제 몰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도 국부 은하단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부 은하단은 또 처녀자리 은하단이라고 하는 벌고 클러스터라고 하는 은하단에 있고요. 요 처녀자리 자리 은하단은 또다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고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이러한 초은하단이 10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이 초은하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어떤 원시 상태, 즉 아주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연구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이 중력 렌즈 효과를 또 이용을 해서 은하들이 원시 은하단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개의 은하인데 사실 7개입니다. 예, 그래서 7개 은하가 다 아까는 이 같은 은하가 여러 개 찍혀 있는 것이었고 여러 번 찍혀 있는 것이었지만 이 은하들은 다 다른 은하들이에요. 이거는 다 분광이 됐기 때문에 이 은하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은하들의 나이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6억 5천만 년이고 다 비슷한 지역에 몰려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분광을 했기 때문에 이 은하들의 속도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지 이런 것도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은하들이 이렇게 중력적으로 묶여 있다. 서로 네. 그래서 은하단에 속해 있는 애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시 은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허블이 예전부터 원시 은하단을 연구를 가능하게 하긴 했었는데요. 이거를 한 10억 년 정도 당긴 겁니다. 오, 네. 10억 년. 네, 10억 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는데 이러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우주의 끝을 보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예, 우주의 이게 끝. 뭐
지금부터 10억 년 전하고 20억 년 전은 별 네. 느낌이 없지만 저게 네. 저 시점에서 10억 년 그렇죠. 땡긴 거는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거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시 은하단도 발견을 했다. 심지어 분광까지 다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연재가 정말 큰일 나는군요. 그러니까 제임스도 정말 큰일하고요. 그러게. 이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하네요, 엄청 진짜. 큰일하죠. 그리고 이 은하들 중에서도 이제 작은 은하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 은하는 GNG11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은하 중에 가장 먼 은하였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예, 유명한 네네. 사진이고 그래서 이 은하는 워낙에 오랫동안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연구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분광도 지상 망원경을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JWST도 분광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그냥 수많은 은하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락을 한 그런 상태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 안에 너무 재밌는 현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안에서 엄청난 양의 헬륨 방출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분광을 이제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면, 요건 사실 측광 사진이긴 한데, 저기 GNG11이 하얀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요게 은하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스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노란색으로 사각형 영역하고 빨간색 그 사각형 영역에서도 사실 눈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에도 기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있어서 저기에서 엄청난 양의 그 헬륨 방출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은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우주에서 최초로 탄생한 첫 세대 별. 그 별들을 찾고 싶은데 그 별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 헬륨 방출선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첫 세대 별의 증거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물질들은 주로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작은 질량의 별들이 탄생해서 주변에 있는 가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얘네들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첫 세대 별은 무거운 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방대하고요. 그래서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헬륨 방출선이 나온다라는 것은 첫 세대 별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헬륨 방출선 외에 다른 방출선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뭐 탄소나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블랙홀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헬륨 방출선만 나오고 다른 중금속에 의한 방출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첫 세대 별의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방출선이라는 게 이제 이온 그 전자가 네, 이온화가 되었다가 맞습니다. 떨어지면서 나오는 네. 빛인데 네. 수소보다 헬륨을 떼내려면은 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그 네. 에너지가 커야지 그렇죠. 헬륨 방출선을 만들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량이 초기 우주에 질량이 큰 별이 만들어야지 네. 헬륨 방출선이 나온다. 네, 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증거로 첫 세대 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다 나오고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주변의 별에도 질량이 큰 별들은 헬륨 방출선이 있죠. 네네 주변에 네 그렇죠. 근데 주변에 있는 것 중에는 큰 별이 사실 저 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별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는 한 뭐 우리 태양 질량보다 한 8배 정도 뭐 이렇지만 이 첫 세대 별 같은 경우는 수십 배. 그럼 주변에는 헬륨 방출선이 거의 없겠네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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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헬륨 방출선이 있으면은 확실히 그렇죠. 네, 네. 첫 세대 별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몇십 배에서 몇백 배가 무겁기 때문에 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그러한 내용들이었고요. 네. 그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JWST가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3년 1월에
이 제안을 받았어요. 관측 제안서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총 52개 나라에서 한 1,600개 정도의 그러한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사이클은 한 4대 1 정도. 예. 근데 요것이 7대 1 정도로 바뀌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JWST의 성능을 확인했고 이제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팀으로 만들어서 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개나 소나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은 힘드니까 네네. 네, 여러 네.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좀 퀄리티가 떨어져서 제외한 것들이 있다고 그것도 다 몇 개인지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초기에 그냥 다 걸러낼 겁니다. 그분들이 네. 개나 소나에 해당될 수 아니 있겠군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연구들을 주로 하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실제 통과된 그러한 과학 연구들을 분류를 했을 때 대부분이 은하. 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은하와 그 다음에 외계 행성계입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거의 합쳐서 70%를 차지하고요. 서브밋보다 프로토스가 더 맞는 건데 무슨 얘기인 거죠? 저기 갤럭시하고 아 그렇네요. 네. 그러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하나가 네. 그렇네요. 이미 되어 있던 게 있었던지. 아니요, 저기 솔라 시스템도 그래요. 네, 서브미트드보다 무슨 프로그램이 그런가요? 더 진짜 많아요. 낸 제안보다 받아들여진 제안이 더 많다. 그러진 않을 텐데. 양자역학일까요? 나중에 뭘까요? 찾아봐요. 네. 딱 보자마자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저거는 네, 밝혀내야겠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을 위한 미스테리로 남겨두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저런 주제들이 저렇게 네, 저런 쭉, 주제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분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이제 측광도 너무 중요하지만 측광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분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니얼 스펙이라고 하는 그 분광기에 이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광기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도 서브미트드보다 레커멘디드가 더 많네요. 이거 뭔가 네. 이게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봐야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한번 네, 찾아봐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과제 책임자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으로 내기 때문에 한 명이 이제 연구 책임자가 있는데 그 연구 책임자의 이 나이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박사 과정이 끝난 후에 몇 년이 흘렀느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젊은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한 3, 40년 정도 지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젊은 과학자들이 대부분 그 책임자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기 이제 보여주고 이용이 있습니다. 갓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있고 마이너스도 있네요. 마이너스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받은 사람도 대학원생들, PI가 있다. 네, 있습니다. 오,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 어떻게 보면 약간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죠. 여기 표에 저 보시면은 years since PhD라고 돼 있는 건데 네. 이 학계에 참 재밌는 부분인 게 뭔가 나이가 아니고 네. 그냥 박사 학위를 받은 맞아요. 때부터로 나이를 따지는 것 같은 이런 류의 느낌으로 지금 새로 태어나거든요. 박사 학위를 받는 순간 그리고 네. 젊은 과학자들의 기준도 다 그거예요. 아. 네, 젊은 과학자들도 그렇죠. 네. 학위 후 몇 학위 후 몇 년이고요. 년. 네. 그리고 그 몇 년이 지나면은 과제를 신청할 수 없는 과제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박사 과정 중에 다 죽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거는 이제 뭐 고무적이긴 하죠. 이렇게 젊은 그러한 과학자들이 책임자를 다 맡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궁금한 것이 어느 나라에서 이것들을 많이 이제 과제가 선택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미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 886개가 제안이 됐을 때 그 중에 148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제한이 됐었고요. 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어프로브드가 안 된 나라도 많으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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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7개인데 0이고 이스라엘 3개인데 0이고 뭐 그렇죠. 이렇네요. 네. 네네. 노르웨이도 네. 2개 중에 1개. 저 한 분이 누구죠? 누구죠? 누군가요? 이정은 교수님께서 네. 되셨습니다. 네. 저랑 개인적인 그렇죠. 네, 가족 관계에 있는 네, 네, 네. 네. 그 이정은 교수님이요. 네, 네. 이정은 나 교수님이라고 또 이정훈이라고 말씀하시는 왜 이정은 내가 안다고 교수님이 생각을 하는 눈빛으로 되셨습니다. 물어보시지 했는데 그 전명훈 교수님이랑 같이 경희대에 네, 계시다가 네, 경희대 그러니까요. 예. 서울대학교로 교로 지금 얼마 옮기셨군요. 전에 옮기셨습니다. 이정은 교수님이 야 이걸 쓰시게 되셨구나. 그렇죠. 저하고 특별한 관계 아니고요. 저는 저의 처형이십니다. 네. 네, 처형이 되시는 분입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제안서 통과됐다고 저한테 얼마나 맞아요. 좋으셨어요. 톡이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 생일날 그거 네. 받으셨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네. K 박사님은 이제 뭐 천문학자도 아니시니까 이런 때 욕심은 없으시겠지만 저하고 이정은 교수님하고 평균내면은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분이 워낙 높이가 있어서. 근데 전명환 교수님도 네. 이거 네. 욕심 없으세요? 이거? 근데 이거는 관측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관측이고 관측을 하는 관측자들이 주로 낸 것들이고요. 저는 이론을 하는 사람이라 사실은 이거를 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론을 하는 사람들도 아카이브 데이터를 쓰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관측을 하겠다는 아니고 실제 그냥 데이터를 쓰겠다인데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게 펀딩을 주겠다. 뭐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줄 테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제가 예전에 허블로 이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허블 데이터를 쓰겠다 해서 요런 데 선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으로 옮기면서 한국으로 옮길 때 그 펀딩을 가져갈 수 없대요. 네, 나사 거라서. 젠장.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고스란히 제 동료에게 주고 왔거든요. 그 돈을. 그 돈을 3, 4년치의 펀딩을 다 주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는 쓸 수 없는 돈인 거죠. 네. 예, 아무리 받아도. 예,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네. 뭐 제임스 웨브 같으시더라도 어떤 장비가 네. 가장 교수님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장비인가요? 저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저는 그렇지. 슈퍼컴퓨터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 이 코어, 그 CPU 코어를 한 뭐 많게는 500개 정도, 뭐 작게는 100개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이론하시는 분들은 네, 다 네. 컴퓨터가 중요하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모든 것들은 컴퓨터로 합니다. 네. 예. 뭐 싼 거면 우리가 사드릴까 했는데 사람들 가입하시면 옛날에 천체망원 줬잖아요. 요즘은 현미경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천체망원도 저희가 뭐 남아 있는 거 있나 해서 농담입니다. 물론 당연히 말도 안 이렇게 돼. 가입도 안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드리겠어요? 그러게 옆에 사람들 가입들 해주셔야지. 우리가 처음에 정말 그런 얘기했던 게 우리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로 뭐 좀 가능하면 뭔가 과학 지원도 하고 이런 그렇죠. 생각까지도 우리가 했었는데 네. 지금 우리 꼴을 보십시오. 회사가 축소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네, 네. 네. 진짜 정말 그러니까. 저도 정말 JWST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전명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빅뱅 때도 그랬지만 뭔가 좀 진짜 전문가 티가 뭐 풀풀 나는 그런 분위기에 많이 다뤄주더라. 제 눈빛으로 바로 제 의사를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저는 JWST 이게 기억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제임스 웹이라고 말하는데요.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웹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냥 네. 웹이라고 웹이라고 해요.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웹이 하고 있는 일들이 원체 엄청나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것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뭘 했다고 하는데 그쵸. 뭔지 그게 그쵸. 뭘 측광을 하고 어쩌고 뭘 발견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은하를 발견한 듯하다.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벌써 복잡해지고 네. 그래서 이해는 못하기 쉽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뭐 전에 엠 박사님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과학의 지금
최첨단에서 천문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는 모르더라도 네. 그럼 틀은 좀 이해를 이제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재밌는 얘기. 네. 사실 이게 좀 많이 길었으면 네. 다음 달까지 이거로 퉁치고 가실래요라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를 또 네. 찾아서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 얘기가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네. 많은 천문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얘기예요. 맞아요. 네. 또 제임스 웹을 또 가지고 이것만 또 가지고 생각을 하시지를 않으니까 네. 뭐 그렇죠. 다른 걸로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제임스 웹에 대한 최신 정보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 점 감안하시고 여러분 네. 열심히 보시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이 굉장히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유튜브 구독 이제 사람들 가입은 안 하셔도 유튜브 구독은 진짜 버튼 한 번으로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굳이 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유튜브 구독 우리가 지금 93,000인가 94,000에 계속 지금 되게 오랫동안 묶여 있거든요. 제가 저 원래 과거 사람들 지금 유튜브 없애자고 하는 걸 제가 다 뒤집어 써가지고 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제가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와중에 10만 넘으면 우리 그래도 실버 버튼 나오는데 그건 한번 받아보고 죽고 싶어요. 과로로 죽더라도. 그러고 보면 사람들 참 독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안 해줘, 정말 안 늘어나요, 정말. 네, 지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저기 바쁘시더라도 한번 가셔가지고 좋아요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정말 사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 뭐 자료로 찾아보신다고 하지만 팟캐스트 들으면서 자료로 이렇게 굳이 찾아보지 않게 되죠, 사실 별로. 네. 그래서 영상으로 이거 보시면서 같이 사진 보시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 김에 구독 버튼 한번 클릭 한번. 그거 진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우리 실버 버튼. 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파토님께서 일이 많아지시는데 쇼츠 만드는 쇼츠 근데 그것도요 우리 또 열심히 했었잖아요. 생각같이 많이 안 올라가요 구독자는. 그렇구나. 구독자는 많이 물론 이제 쇼츠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네. 그 비유어는 올라갈지 몰라도 네. 구독자는 이게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저도 별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막 그렇게 5분짜리 영상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 그냥 왜 그 저 자료 화면 갖고 네네네. 만드는 상식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싶다가도 지금 그런 거 한다고 이제 뭐 지금 갑자기 네. 근데 사람들이 저희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 댓글로 충고도 달아주세요. 좋은데 하라고 너무 그러죠. 어렵고 너무 길고 이래가지고는 뭐 더 커질 수가 없다. 저희도 모르겠습니까 또. 근데 또 저희 정체성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번에 이 방송 나오고 나면 적어도 한 100명, 200명은 늘어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저희 별 해는 사람들 마치고 다음 달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K박사님과 함께 오시는 새 얼굴 네. 또 이 네. 자리에서 함께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과학하고 앉아있네.